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전환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임박했다라는 백악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발표도 약간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러시아의 공습이 임박했다. 그것을 백악관에서 발표한다. 러시아는 그럴 생각이 없다. 자, 서로 이제 공방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배경은 어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교전 지역에서 이제 교전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인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반군 세력을 공격했다. 아니다. 반군 세력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말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는 것인지 또 진짜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의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 그런 날인데요. 물론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상장 폐지를 결정해야 되는 3차가 있기 때문인데, 자, 어쨌건 오늘 모든 주주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오늘 신라젠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지, 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향후 흐름이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사주도 반대 매매에 몰렸다. 무슨 얘기냐면 공모주 쪽 이야기입니다. 크래프톤을 비롯한 이 공모주들이 최근에 주가 하락이 심하다 보니까 보호예수가 걸려있었던 우리 사주 역시도 보호예수가 풀림과 동시에 반대 매매에 돌입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날짜 숫자만큼 또 이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18일 날 일어난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이 모두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장 후반부에 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고요. 장 초반 정도만 하더라도 약보합이다. 그냥 조금 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 훅 하락세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낙폭이 더 커졌다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배경에는 역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생각했었던 것보다 경제지표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한몫 거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78%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88% 하락 진행이 좀 됐습니다. 테슬라는 800달러대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좀 그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종목군들의 하락이 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시총이 큰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렸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어렴풋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가지만 이게 심증뿐이지 물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장 자체가 투자자들이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너무 고점 논란이 있는 종목들에게 기대감을 더 많이 걸었던 그런 탓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마무리를 보였기 때문에 주말 증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제도 한번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약 2시간 동안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의 9개 마을을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반군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독립하겠다. 지난번에 이제 크림반도 상황 이후에 지들도 이제 독립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도네츠크 공화국, 그 다음에 루간스크 공화국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데 아직 국제사회나 러시아가 이제 독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반군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이런 반군 세력의 마을을 120mm와 82mm 박격포, 그 다음에 유탄 발사기, 대구경 기관총 등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일단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러시아 쪽 이야기이긴 한데, 그 다음에 반군 쪽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우리를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이죠. 걔네들이 먼저 공격했다 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들이, 자,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 정부군이든 또는 이제 반군 세력이든 휴전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뭐 서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적을 조준 공격해서 도발을 차단하고 교전에 따른 사상자와 피해를 확인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일단락 됐다는 얘기죠. 이제 국지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자,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반군 세력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위기감을 고조시키자, 이런 전략은 이제 플랜 B였을 걸 생각합니다. 플랜 A는 전면전이었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부분. 물론 이것도 전면전으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국경 지역에서 약간의 무력 시위 또는 이제 국지전 형태의 모습이었을 거다 생각은 했겠지만, 어쨌건 네, 지금 이제 플랜 A는 사라졌죠. 러시아는 이제 뭐 군을 철수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물론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철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격할 이유가 없다, 공격할 생각 자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공격을 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은 사실은 물 건너 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는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군과 우크라이나군 정부군을 좀 잘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는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즉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먼저 해서 저렇게 됐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건 아니냐. 그래서 침공의 빌미를 삼기 위한 내용이다. 러시아가 먼저 발표한 것 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 그런 어떤 심증적인 부분들은 미국과 서방 국가가 이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을 해야지만 우리가 싸움박질을 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가 안 하겠다라고 하고 발을 빼버리고 서방 국가에게 정치적 테러니 어쩌니 그냥 공격을 해버리게 되니까, 자, 이거 봐라, 얘네들 지금 보면 반군 세력들이 친러 성향인데 얘네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것이 공격이지 않고 뭐냐.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냥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싶다라는 식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플랜 A, 즉 전면전에 대한 부분들은 사라지게 된 거고요. 플랜 B, 국지전의 양상입니다. 국지전의 양상은 사실 이 내전 지역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이제 끊임없이 교전이 일어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서 있었던 건데 이걸 지금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기사로 쓰게 되고 세계가 주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풀려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공습이 임박할 수 있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가 보이죠, 그죠? 네, 뭔가 그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뭔가 얻을 만한 그런 이득이 좀 있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입니다. 뭐 러시아 쪽도 은근히 동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원자재 가격 인상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런 뭐 영국 이런 서방 국가 쪽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겠죠. 왜냐면 이제 러시아라는 어떤 그 도발 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줄게 라는 형태의 느낌이겠죠. 그러면서 무기도 좀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자, 뭐 일단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전쟁에까지에 이르는 그런 우려감은 없을 것이다. 즉 이번 그 리스크, 이번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백악관에서 자꾸 이렇게 네, 공습이 임박했네 어쩌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진짜로 선제 타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걔네들이 선제 타격을 하든 뭘 어쨌든지 간에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일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반군 세력을 때리고 들어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러시아가 비난은 하겠죠. 그렇지만 전면전으로 들어갈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 본토를 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상황이 애매하게 갈 수 있는 모습이 좀 되겠죠.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떤 지적적 리스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가운데 자기의 어떤 이권 다툼이 그 배경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 우크라이나만 그냥 엿먹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요거는 이제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뭐 들락날락할 수 있는 어떤 그 고질적인 상황 이렇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띄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이슈나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는 그냥 배경적인 부분으로 남아있는 악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지표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간 늘었습니다. 24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주보다 2만 3천 건 늘어났죠. 물론 20만 건 정도 수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4주 만에 첫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이런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국 기업들이 해고를 꺼리고 있는 데다가 이제는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들이 다시 해소가 되어가는 그런 상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은 뭐 물가를 잡는 데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약간의 우호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진짜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로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어쨌건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약간 시장에는 부담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제 그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수급도 열심히 사들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악관의 이러한 그 기습적인 어떤 발표들은 약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장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쾅 떨어져서 시작한다라면 오후 시점에서 반등을 시켜주는 또는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주말은 원래 변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서두르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 뭐 우리는 우려했던 것보다 더 안 빠지고 보합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수급이 유지가 되는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계속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주도주를 준비해 나가야지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 주도주들은 바로 수급이 유입이 되는 종목들, 받침이 되는 종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핑계가 굉장히 좋죠. 고평가된 종목들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빌미가 없었잖아요. 근데 핑계거리 삼기에 참 좋기 때문에 이럴 때 한 번씩 쾅쾅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주도주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네, 신라젠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오늘입니다.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 코스닥 시장위원회로 옵니다. 지난번에 기심위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위원회입니다. 일단 첫 번째 상장 폐지가 결정이 났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상장 폐지 확정을 짓는 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는 상장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상장을 폐지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개선기간을 부여할 것이냐 셋 중에 하나 일단은 찝어내서 이야기하긴 할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2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뭐라고요? 중등법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두 번째 심사.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그 상장 폐지가 됐는데 회사 측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한다라면 최종 심의, 즉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대법원격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나는 그런 시장위원회가 한 번 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어요. 만약에 상장 폐지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도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반발을 하겠죠. 말이 안 된다. 상장 폐지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다시 한번 해. 라고 하면은 최종 심의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시장에 쇼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래 정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주가 하락이 일어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더 답답한 마음은 커지게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상장 폐지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거래 재개 어렵습니다. 거래 재개가 어렵고요. 그냥 뭐가 나올까요? 개선 기간 1년 한 번 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개선 기간에 대한 부분은 또 다시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진짜 한 3년 가까운 시간을 거래 정지로 보내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임원진이잖아요. 뭐 대표, 문은상 전 대표의 횡령 배임이고 현재 경영진의 횡령 배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2020년 5월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21년, 22년 이제 만약에 거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바로 재개되지 않고 다시 이제 그 개선기간 명령해서 거래 정지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면 꼼짝없이 내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3년 가까이 이제 3년을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 정도 시간을 거래 정지로 보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지난번에 이미 근데 11개월 11월 즉 뭐 이제 2020년 11월에 개선 기간을 1년을 부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야, 이번에 이 개선 기간 한 번 더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업에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진짜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거의 데모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납득하기 어렵다. 상장 폐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있던 그 거래소 이사장이라든지 임직원들을 고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에요. 네, 뭐 그 주주들 입장은 당연히 이해가 되죠. 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놈이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열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투자한 돈이 아깝죠. 뭐 어떤 분들은 빚내 가지고 전재산 집어넣으신 분도 있던데 이런 분들은 진짜 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죠? 네, 이런 주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이 회사의 이런 횡령이나 배임 이런 것들을 야, 이 횡령 배임이 진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뭐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영진의 횡령 배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아예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죠. 회사를 그냥 분해를 시켜버려가지고 뭐 자산이나 이런 거 다 팔아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거 다 주주들에게 나눠주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면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 근데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자산 가치 같은 게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라도 주주들이 이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게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그냥 상장 폐지시켜 이렇게 해버리면 네 상당히 주주 입장에서 열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건 오늘 결정이 되는 부분들은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든 아니면은 뭐 개선기간이 결정이 되든지 간에 회사 측에서는 일단 개선기간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 그냥 받아들일 건데 지난번에 이 상장 폐지가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상장 폐지가 결정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에서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해서 3차 심의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3차 심의 때는 빼도 박도 못하겠지만 일단은 시간을 좀 더 벌어서 그 다음에 주주들이 조금 더 이제 반발을 통한 또는 진정서를 통한 그런 어떤 운동들을 구명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신라젠 주주분들도 힘내시고요. 오늘이 전부 다가 아닐 겁니다. 네, 조금 더 지금 최선은 일단은 개선기간 명령입니다. 그래서 개선기간을 다시 한번 부여받는 거, 뭐 거래정지가 조금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없어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쪽으로 일단 관심을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뭐 이미 벌어진 거 어쩌겠습니까? 일단 마음을 좀 내려놓고 경월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우리 사주 너마저. 야, 우리 사주에 반대 매매가 쏟아진다. 와, 이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예전에 한번 언급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크래프톤 우리 사주에 반대 매매 위기가 몰렸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뭐 보증금 이런 것들 좀 대준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거 지금 이 하나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주라는 게 있죠. 뭐 상장할 때 그 전에 직원들한테 미리 이제 주식을 이제 매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보통 이제 우리 사주 할 때는 뭐 굉장히 싼 것처럼 이야기해요. 물론 공모가 대비는 굉장히 싸긴 합니다만은 싼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뭐 그렇진 않아요. 또 그리고 공모가에 이제 우리 사주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공모가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45%. 지금 이 크래프톤이 그렇습니다.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45%요. 이 뭐 하늘이 그냥 노래질 만한 상황이겠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사주 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주식을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돈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대출을 받는다든지 회사에서 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또 우리 사주를 많이 팔아먹으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제 막 그 대출 이런 지원들 은행을 끼고서 네 대출 우대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게 해서 주식을 사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잘 되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처럼 그냥 뭐 공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45% 막 이렇게 돼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 손실에 대한 부분도 이만저만이 아닐 거고 회사에 있는 직원들 특히 뭐 부장급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 사주 안 사면 안 돼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논란도 커지게 되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좀 떨어지게 되고 기분도 더럽고 막 이렇게 되겠죠. 지금 크래프톤이 가장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요. 롯데렌탈 롯데렌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42%. 그리고 그 HK 이노엔 이 기업도 지금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아무튼, 네, 공모가 대비 이런 어떤 손실률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팔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보호예수가 걸리거든요. 우리 사주는 대부분 보호예수가 걸립니다. 보호예수가 걸리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대 매매도 나오지 않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보호예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되느냐? 반대 매매로 바로 쏟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크래프톤, 롯데렌탈, HK 이노인 모두가 8월달이 되면 우리 사주 보호예수 1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물량들이 반대 매매로 나오는데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그냥 보호예수 풀리거나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 팔아먹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위에 켜켜이 쌓여있는데 우리 사주까지 반대 매매로 나온다. 우리 사주가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보호예수 풀리면 이거 다 물량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손실이 크니까 열받아서 하라도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네, 아비규환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소 1년 정도를 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보호예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우리 사주 좀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는 상황이 벌어져야지만이 그나마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 또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또 신규 상장하는 과정에서 인기를 너무 끌었다, 너무 인기가 있었다, 또 생각보다 공모 가격이 또 너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는 종목들은 일단 과감하게 접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모주 청약을 받는 것은 괜찮아요.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면. 왜냐면 그러면은 첫날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보다 더 높게 상승을 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상장할 때 공모가 청약을 못 받았다. 그러면 상장 첫날 매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신규 접근이나 매수 대응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신규 상장 종목들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은 앞으로도 물량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라도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공습이 임박했다. 백악관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 나 지금 백악관이 요즘에 왜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뭐 자기들이 공식 일자도 정해주고 뭐 다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거다.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뭐 러시아든 뭐 미국이든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에 따른 음모론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을 택했을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타격해서 서로 간에 국지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반군 세력들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국지전을 벌이고 지적적 리스크는 그대로 몰고 가고 서로 국가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쓴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들을 팔아먹기 위한 또는 전체적으로 경기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압박감을 주기 위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야,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라젠 운명의 날이 밝았다.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오늘 중요한 날인 건 맞습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개선기간 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래 정지가 장기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는데 이미 개선기간 명령을 한번 줬기 때문에 2심까지는 일단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또 소액주주들도 뿔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3심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유지가 좀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베스트적인 상황은 개선 기간 명령을 한 번 더 받는 것, 그게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냥 거래 재개는 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심위에서 지금 상장 폐지 결정이 났는데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괜찮아요, 거래 재개합시다, 이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개선기간 명령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상장 폐지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3심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주도 반대 매매에 몰려있다. 자, 신규 상장 종목들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부분입니다. 뭐 우리 사주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점에서 물량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투자자들, 우리 사주 아닌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한 시점에서의 주식 매매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살이 떨려, 매일매일 살이 빠져, 막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피폐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가지고 매매에 뛰어들지 마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몇 달이나 몇 년 후에도 시장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급한 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막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빠르게는 내일 아니면 몇 시간 후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몇 주, 뭐 한 달 후 이런 식으로 기회가 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못 참아요. 그래서 돌파할 때마다 쫓아가서 추격해서 위에서 꼭지에서 물리고, 그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추세를 충분히 돌려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시면 그나마 실수가 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서 고점에 찍은 종목들은 또 많이 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종목, 다른 주도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걔네들 조정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꼭대기에 사가지고 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그냥 한쪽만 바라보게 되는 아주 나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야기 해드리고요. 주말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도 있는데 또 백악관의 이런 공습 발표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긴 하겠습니다. 아침에 쿵 떨어지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자, 아침에는 일단 얻어맞고 시작한다면 일단 버텨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